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폴란드는 기뻐서 울었습니다. 2. 모든 한계를 뛰어넘는 생산성. 3. 대한민국의 든든한 기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대한민국이 또 약속을 어겼습니다. 다시 한번 예정일을 어기고 폴란드의 K-2 흑표를 조기 납품해버린 건데요. 덕분에 폴란드는 행복한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예정보다 무려 3개월이나 앞당겼습니다. 한국 폴란드 밤산 계약을 이끈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과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 입장에서는 하루 3번 대한민국 방향으로 큰절이라도 올리고 싶을 텐데요. 물론 대한민국이 아무 추가적 이득도 없이 무조건 폴란드 좋아하라고 퍼주는 건 아닙니다. 대한민국이 유독 폴란드 조기 납품에 진심인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2 목표 폴란드 조기 납품 속 대한민국의 숨은 의도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K2 흑표 5대가 도착했습니다. 현지 세관과 군사 관계자들은 어안이 범범한 표정으로 K2를 민수했는데요. 그도 그럴 게 이날 폴란드에 도착한 K2는 당초 6월쯤은 되어야 볼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물량입니다. 그걸 대한민국이 물량 출고도 아니고 인도까지 무려 3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제대로 사정을 모르는 사람이 본다면 좋긴 좋아도 이게 맞나 싶어질 정도로 빠른 속도인데요. 실제로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 굴지의 인신들이 앞다투어 대한민국의 경이적인 생산과 납품 속도를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국제 방산 시장에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다는 건데요. 이번에 인도된 K2 흑표는 폴란드가 요청한 긴급 소요분 180대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은 지난 2022년 8월 K2 전차 긴급 소요분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을 체결했고 그 후 고작 4개월 만에 1차 물량 10대들 인도하면서 그리고 다시 3개월여 만에 2차 납품까지 완료한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현재 속도라면 대한민국이 원래 계약보다 최소 반년은 일정을 맞당겨 2024년 중반까지 긴급 소요분 물량 납품을 완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한 폴 방산 계약을 주도한 폴란드 안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생명의 은인이나 다름없을 지경입니다. 그도 그럴 게 긴급 소요분 미라는 계약명만 봐도 짐작할 수 있으시겠지만 지금 인도 중인 180대의 K2는 말 그대로 총각을 다투는 응급 물량입니다. 현재 폴란드의 안보가 대단히 위험한 상태이기 때문인데요. 우크라이나 전쟁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고 벨라루스와 러시아의 연대는 날이 갈수록 강해지고 있습니다. 벨라루스와 약 400km에 달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폴란드 입장에서는 심기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일인데요. 게다가 정말 천만분의 1의 가점이긴 하지만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폴란드는 칼리닝그라드를 포함하여 어림잡아도 630km가 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야 합니다. 폴란드에는 끔찍한 악몽 같은 일인데요. 더군다나 한쫄 방산 계약이 최종 체결된 건 2022년 7월 27일이 일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6.25 전쟁 휴전 협점일이었던 이날은 우크라이나군의 대대적인 역공세가 시작되기 2달 전이었습니다. 잠시만 하더라도 비록 우크라이나군이 선전 중이긴 했으나 당장 내일이라도 젤렌스키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우크라이나가 항복했다는 뉴스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던 시기였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번갯불에 콩 구워 먹는 속도로 K2 흑표를 인도해줬으니 폴란드가 걱정을 한시름 놓을 수 있었던 건데요. 그러나 말고 보면 한 폴 방산 계약 대한민국 무기체계 도입 검토 과정에서는 폴란드 내부에서 반대 의견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건 폴란드를 탓할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는데요. 지금이나 예전이나 K2 목표의 월등한 성능에는 변함이 없었지만 이는 아직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그나마 튀르키예가 대한민국의 기술 수출로 말타이 전차를 만든 게 거의 유일한 대외 성과라고 부를만 했는데요. 그런데 그런 알타이 전차마저 개발 과정에서 온갖 비리가 연루되면서 튀르키예판 아준 전차 미니머니 온갖 조롱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폴란드 내부에서는 다소 납기가 늦어지더라도 미국의 M1 에이브람스나 독일의 레오파르트 이같이 이미 검증된 전차를 들여오자는 주장이 감했습니다. 심지어 정치권이 아니라 군부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는데요. 이를 만제이 두다 대통령, 마리우시 브와시차크 부총리 등이 믿어불려서 대한민국과의 계약을 성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1차 계약을 끝마치고 초도 물량을 인도받을 때까지도 폴란드 내 잡음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이런 불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는데요. 한국산 무기 체계의 제1사용자인 폴란드 군부에서부터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어 버린 것입니다. K2 흑표 실기체를 몰아보고 사격까지 직접 해본 병사들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불안을 좀식시켜버렸습니다. 실제로 문용해본 K2 전차는 노르웨이에서 공개한 테스트처럼 정말로 레모파르트 EH를 능가했고, 특히 세계 최초로 탑재된 암 내장형 유기압 현가장치, 통칭 ISU는 어떤 험지도 거뜬히 주파하는 기동력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K2에는 포신 떨림까지 자동으로 보정해주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기동 간 사격 시 명중률도 미국, 독일 등 다른 어떤 나라의 전차보다 월등했는데요. 또한 비교적 가벼운 중량과 자주도하가 가능하다는 점도 상당한 이점이었습니다. K2는 반드시 공병의 도움이 필요한 M1 에이브람스와 달리 언제든 대규모 도하작전 수행이 가능했습니다. 유럽에서 9번째로 긴 강이자 총 길이만 1047km가 넘는 비스와감을 비롯해 내륙 곳곳에 크고 작은 하천과 습지, 호수 등이 분포해 있는 폴란드에 이는 상당히 중요한 조건이었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 여기에 압도적인 납품 속도까지 더해지다 보니 이제 와서 폴란드의 K-2 흑표 도입은 구국의 운명을 건 신의 한 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는 폴란드의 선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전폭적민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대한민국은 폴란드의 긴급한 요청을 들어주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담장 K2 흑표만 봐도 2024년까지 긴급 도입 물량 180대, 2030년까지 K2 페타리터 450대 한국 생산 및 공급, 그리고 나머지 370대는 현지의 생산 공장을 건설하고 기술 이전을 통해 폴란드 라이선스 생산으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숫자로만 계산해도 8년에 도합 1000대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규모와 금액이 막대한 계약이라 해도 마감 기한을 생각하면 먹지도 이런 억지가 없습니다. 세계 어떤 군사 관계자를 데려다 놔도 이건 무리라며 고개를 저을 텐데요. 그리고 실제로도 미국, 독일 모두 손살에 쳤던 조건입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오히려 이보다 더 빨리 폴란드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기적 같은 일을 행사하고 있는데요. 이를 위해 대한민국은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일선의 군부, 국방기술품질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국방과학연구소 그리고 방산업체 등이 모여서 통합수출지원그룹을 출범시키고 이에 아예 K2 수출만 전담하는 팀 K2를 꾸리는 등 후속 조치에 최대한 실무적인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방부와 밤사청, 군이 합심하여 K2 수출 관련 행정 절차를 대폭 단축했고 국방기술품질원에서는 K2 수출분을 우선으로 하여 신속한 품질 검사를 진행해 출고 일정을 크게 앞당겼는데요. 즉 K2 생산 조립 과정에서 시간을 줄이는 건 물리적 한계가 명확하니 서류 위에서 허비되는 시간을 감축해서 출고에 걸리는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한 것입니다. 상당히 기발하고 유기적인 발상인데요. 그리고 이런 노력 덕에 국제 방산 시장에는 지금 폴란드 방산 계약은 전 세계에서 모직 대한민국만 가능한 일이라는 민식이 퍼지고 있습니다. 나토와 EU의 강대국들은 물론이고 미국조차 불가능한 일이지만 대한민국은 할 수 있더라는 여론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홍보 효과는 전말 3.3 이상입니다. 현재 전 세계 만보 시장은 냉전 종식 이후 전례 없던 최대 부흥기를 맞이했습니다. 많은 전문가는 앞으로 수십 년간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무기의 신뢰도가 곤두박질치면서 방산 시장에는 상담한 공급 공백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이를 메울 수 있는 유일한 대책으로 다름 아닌 대한민국 무기체계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성능으로는 두말할 것도 없이 서방 세계 원톱 수준이면서 가격은 저가, 납기는 세계 유일이니 혹하지 않을 수 없는 노릇인데요. 게다가 기술 이전까지 관대한 편이라 장기적으로 무기체계 자체 개발을 원하는 수많은 중진국들에는 완벽한 대안입니다. 국제 정치적민 입장에서 봐도 미국과 껄끄러운 나라들, 혹은 러시아, 중국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서 대놓고 나토 장비를 수입할 수 없는 나라들에도 유일한 선택지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 UAE, 이집트 등 중동의 유력 국가들이 사막형 K2 전차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이유도 이를 간과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굳이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단점을 찾자면 역시 부품 수급이 가장 큰 문제였는데요.
그러나 이 또한 폴란드가 3단 부분을 해결해주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이미 2021년부터 대한민국이 진출을 노렸을 정도로 유럽권 최대 물류 허브 중 하나입니다. 특히 그단스크의 항구는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해삼 운송의 중심지인데요. 1인 배경을 알고 보면 K2 페타리터 370대 현지 생산미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옵니다. 그도 그럴 게 유럽 시장에서 K2의 가장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레오파르트 2는 1년 최대 생산량이라고 해봐야 고작 50여 대가 한계입니다. 1년에 몇 대가 생산될지는 아직 섣불리 예측할 수 없지만 370대라는 물량을 생각하면 KEPLE 폴란드 생산 속도는 독일의 레오파르트 2 생산 속도를 가뿐히 뛰어넘을 것입니다. 즉, K2 흑표 성능이 아무리 좋아봐야 유지보수 측면에서 레오파르트 2를 절대 따라잡을 수 없다. 는 주장이 완전히 무의미해지는 것입니다. 현지 공장에서 생산할 수 있는 물량과 폴란드의 광범위한 물류망이 더해진다면 유럽 전역에 K2 흑표의 부품을 로켓 배송하는 게 가능해지는데요. 유럽의 중진국들 입장에서는 굳이 콧대만 높고 생산 속도, 성능 모든 면에서 K2 흑표의 역부족인 레오파르트 2를 도입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동안 독일과 레오파르트 2 말고 선택지가 없었다면 여기에 대한민국과 K2라는 동등 이상의 선택지가 추가되는 셈입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한폴 방산 계약을 단발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향후 수십 년간 우리 밤산 시장을 뒷받침할 기틀로 다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원대한 계획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건 아닙니다. 폴란드의 빠른 납품을 위해 우리 개발진, 생산팀이 상당한 노력을 쏟고 있다는 걸 잊어선 안 됩니다. 이른바 크런치 모드인 것이죠. 이는 절대 지속할 수 없는 방식입니다. 결국 대한민국이 제대로 코를 꿰게 생겼습니다. 최근 네로라는 세계 유수의 외신들이 혈안이 되어 달려드는 특종이 있는데요. 바로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싶으실 텐데요. 그도 그럴 게 대한민국의 살무기 지원 금지 입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된 이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력 외신들은 심심하면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을 기정사실인 것처럼 보도해왔습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폴란드가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아 K9 자주포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했다는 논란까지 터졌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어째서 국제사회가 이토록 대한민국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끌어들이지 못해 안달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국방부는 느닷없는 소동에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폴란드가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숫자의 자주포를 지원할 수 있었던 뒷배경에 대한민국이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기 때문인데요. 더군다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깊이 있게 다루는 유명 외신들이 앞다투어 대서특필하면서 논란의 규모는 더욱 커졌습니다. 해당 보도는 대한민국의 승인이 있었기에 폴란드가 자체 생산한 AHS 크라프 자주포가 우크라이나에 지원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덧붙여 이는 사실상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회 지원이며 대한민국이 보다 직접적으로 참전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리 국방부의 정책이 어떻든 간에 상당히 설득력 높은 주장이긴 한데요. 크라프가 비록 메이드 인 폴란드 자주포긴 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체 부분에 대한민국의 K9 차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장비로 대체 가능한 작은 부품도 아니고 K9 차체를 통째로 쓰고 있는 만큼 만약 대한민국이 분쟁 지역 수출 금지를 들이밀었다면 폴란드가 크라프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게 불가능했을 텐데요. 그러나 우리 국방부는 크라프는 K9 차체뿐만이 아니라 영국산 포탑과 프랑스산 주포가 탑재되어 있다 라며 대한민국의 무기체계가 우크라이나에 수출된 것은 아니다. 어디까지나 폴란드의 결정이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다. 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외신들은 여전히 대한민국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서방 세계의 강력한 입김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무기체계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이 시작된다면 지금까지 역량 부족으로 허덕이고 있던 미국, 유럽의 전력 공백이 단박에 해결되리라 보고 있는 건데요. 미국과 전 유럽이 달라붙어서 겨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력 차이를 수평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참전이 전쟁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특히 전쟁의 원동력이나 다름없는 탄약 등의 소모품 분야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는 이미 알게 모르게
대한민국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지난 11월 이루어진 미국과 대한민국 간의 1차 155mm 10만 발 계약만 봐도 대한민국의 압도적인 포탄 생산 능력은 물론 우크라이나 우회 지원에 대한 암묵적 합의가 수반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말에는 대한민국과 미 국방부가 2차 포탄 지원과 관련된 협상을 본격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게 밝혀졌는데요. 물론 여전히 대한민국은 살 무기 지원 금지 방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체만으로도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 상당한 정치적 리스크를 짊어져야 하는데요. 미국과의 동맹 관계 때문이 아니라면 냉정하게 말해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울 이유는 없습니다. 하지만 양안 전쟁을 앞두고 내부에서부터 군수품 부족 문제가 터져나오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아니면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미국은 대한민국의 빚을 지면서까지 포탄을 수입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결과가 바로 서두에 말했던 대한민국 우크라이나 전쟁 직접 지원에 대한 국제사회의 요구입니다. 쉽게 말해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적극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속히 끝내자는 것입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참전 여부가 중요한 이유는 미국의 3배가 넘는 포탄 생산 능력뿐만이 아닙니다. 사실 대한민국의 포탄 생산 능력이 우수한 건 그저 기본 소양에 불과합니다. 국토 면적 대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야포를 보유한 나라답게 평시에도 이 정도의 포탄을 생산하지 못하면 애초에 군을 유지하는 게 불가능한데요. 비단 속도와 생산량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포탄은 품질과 성능까지 모든 면에서 세계 최정상급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게 K9 자주포를 세계적인 명품의 반열에 오르게 만든 주력 포탄입니다. 현대전에서 포병의 임무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이를 최대한 간소화하면 궁극적으로 적보다 더 멀리, 더 정확히 쏘는 것으로 귀결되는데요. 그러나 가장 직관적인 방법인 포신 확대와 추진 장약 증가는 물리적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포신 반동 흡수와 내구성 문제, 장약 운반 등의 문제를 생각하면 K9에 탑재된 155mm 52 구경장이 현대 기술의 정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지만 155mm 52 구경장 포신을 개발하는데도 반동 흡수 과정에서 무수한 도전과 실패가 반복되었고 심지어 인명사고까지 발생했었는데요. 포신 확장의 물리적 한계에 봉착하자 대한민국은 전혀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바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포신이 한계면 포탄 자체를 개량하는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컨대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공기저항을 발생시키는데요. 포탄의 경우 포구 속도만 초속 980m에 달할 정도로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공기를 찢고 날아가면서 진행 방향 후방에 진공 현상이 발생합니다. 포탄의 탄저부에서 발생하는 이 진공은 포탄이 받는 전체 공기 저항의 50%에 달하는 항력으로 포탄을 끌어당깁니다. 이로 인해 M107 고폭탄 최대 사거리는 18km에 불과했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 기술진들이 주목한 건 다름 아닌 골프였습니다. 당연히 스포츠로서 골프를 말하는 건 아닌데요. 정상급 프로 골퍼의 드라이브샷을 맞은 골프공의 순간 속도는 무려 시속 290km에 육박합니다. 이는 스포츠에서 두 번째로 빠른 구속인데요. 시속 330km에 달하는 배드민턴 셔틀콕이 순간 속도 측면에서는 가장 빠르지만 비거리와 속도를 모두 만족하는 건 골프공이 유일합니다. 이는 골프공 특유의 딤플이라는 홈 덕분인데요. 울룩불룩한 표면이 작은 회오리와 같은 난기류를 일으키게 되고 이로 인해 진공을 상쇄시켜 공기 저항을 줄이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기술진들은 골프의 바로 이 부분에 주목한 건데요. 골프공의 딤플을 포탄에 대입시킨다는 획기적인 발상으로 진공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99년 K9과 함께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K307 155mm 항력 감소 고폭탄, 통칭 비비탄, 베이스 블리드입니다. 비비탄은 탄저부에 점화기 결합체와 항력 감소제를 장착하여 가스가 발생하도록 했는데요. 이때 발생한 가스가 골프공의 딤플에서 발생한 난기류처럼 포탄의 진공을 메우고 항력을 감소시킵니다. 이 덕에 K9 자주포는 한계를 깨부수고 최대 40km 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정도로는 세계 최정상의 자리를 유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K9 자주포와 포탄 기술은
분명 1999년부터 세계 최정상이었지만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방산 시장에서 고착화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데요. 20여 년이 넘는 시간 동안 대한민국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2020년 실전 배치된 K315 복합 추진 사거리 연장 고폭탄입니다. 통칭 K315 히랩탄이라고 부르는 복합 추진탄은 로켓 추진 방식과 항력 감소 방식을 결합한 완전 새로운 개념의 포탄입니다. 로켓 추진 포탄은 탄저부에 추가 추진체를 달아 비행 중 2차 추진력을 얻는 방식인데요. 말은 쉬워 보이지만 그만큼 내부 장약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늘어난 사거리만큼 의력은 약해지는 게 단점입니다. 우리 기술진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켓 추진과 항력 감소의 원리를 결합했는데요. K315 히랩탄 단면부를 보면 탄저부에 가스를 발생시키는 항력 감소제와 2차 추진력을 발생시키는 로켓 추진제가 모두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덕분에 K315 포탄은 포탄이 비행하면서 받는 탄저부 항력의 대부분을 상쇄시킴과 동시에 공중에서 한 번 더 로켓을 점화시켜 최대 54km의 사거리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현재 전력화된 자주포와 포탄 조합 중 전 세계에서 최장거리인데요. 심지어 K9이 아니라 다른 자주포라 하더라도 K315 히랩탄을 사용하면 동급 대비 사거리를 비약적으로 향상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한민국의 포탄은 나토 표준 규격을 사용하고 있으니 우크라이나에 지원된 서방 자주포라면 어떤 종류든 대한민국의 K315 히랩탄을 넣고 방아끈을 당기기만 하면 사거리 연장의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러니 기를 쓰고 대한민국을 끌어들이려는 건데요. 게다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포방부라는 별명답게 대한민국은 포병이 꿈꾸는 온갖 가능성을 실현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사거리를 위해서라면 당연히 포기해야 한다고 여겨지던 명중률에서도 압도적인 성능의 신형 포탄을 개발했습니다. 일명 곡사포용 관측탄인데요. 아주 쉽게 설명해서 자주포에서 발사하는 카메라입니다. 관측탄 안에 내장된 자탄이 비행 중에 분리되고 이후 허공에서 채공하며 표적에 대한 사진 정보와 관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것입니다. 관측탄의 개발로 인해 명중률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실제로 관측탈 공동연구팀이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기상 환경을 달리한 1600회의 모의 실험에서 평균 9분 이상 비행에 성공했고 약 40장의 현장 사진을 실시간으로 전송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K9 자주포가 발사한 관측탄이 보내오는 정보로 수정 사격을 가하자 단 한 번의 사격으로 목표물의 50%를 파괴할 수 있었습니다. 적 포병이 사격 후 이탈하기 전에 빠른 대응이 중요하다는 걸 생각하면 사격 시간 감소와 명중률 증대는 상당히 중요한 전술적 이점인데요. 이처럼 대한민국은 지난 수십 년간 축적한 기술력으로 자주포뿐만 아니라 포탄 수출 강국으로도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폴란드는 아예 현지에 대구경 탄약 공장까지 건설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무기체계를 잔뜩 수입한 만큼 이참에 우리 포탄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폴란드가 요청한 탄약 공장은 연간 10만 발 생산도 거뜬할 정도로 대규모인데요. 독일 최대 군수업체인 라인메탈조차 대구경탄 생산 능력이 기껏해야 연간 7만 발이 한계라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큰 규모인지 짐작이 가실 겁니다. 폴란드 현지에 탄약 공장이 건설된다면 유럽 전역에 대한민국 포탄이 보급되는 건 시간 문제인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급격한 성장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만나 대한민국의 국제 정치적 선택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도 우크라이나의 짐을 나눠서 져야 한다는 건데요. 인도네시아의 생떼가 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개발 분납금 미납분이 여전히 8천억 원에 달하는데도 이번에는 KF-21이 핵심 기술까지 받아와야 한다고 파렴치한 보도를 냈는데요. 그 핵심 기술이란 게 매우 우호적인 일반적인 외교 관계에서도 차마 요구하지 못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이인리의 행보에 공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은 인리가 그러든 말든 시제기라도 받고 싶으면 밀린 분납금 문제를 처리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 입만 살았지 한국이 이렇게 나오면 결국엔 어쩔 도리기 없는 인도네시아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든 말든 절대로 마음대로 놀아나주지 않는 한국의 참교육에 인도네시아는 내심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얼마 전인 11월 초 인리는 KF-21 공동개발 비용 명목 대금 94억 원을 한국 정부에 지급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여러 번 그래왔듯 다 해서 1조 원이 넘는 개발 분납금의 1% 나될까 말까 하는 극히 일부만을 찔끔 내준 것인데요. 그러면서 원래는 올해 안에 낼 계획도 없었지만 없는 예산 쪼개가며 내는 거라고 생색내는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인도네시아 언론이 KF-21이 기술 이전 관련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어떤 부분이 발목을 잡는지에 대한 고찰을 기사로 내보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기술 이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인도네시아 자신들의 업보임이 누가 보더라도 뻔한 상황인데 혹시나가 역시나 보도에서는 또 다른 기상천외한 핑계를 대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려 미국을 탓하고 있었는데요. 가만히 보면 그 논리가 또 봐줄만 합니다. KF-21 개발에 필요한 핵심 기술은 총 129종입니다. 서방의 무기체계의 편입을 원한다면 이들 기술을 미국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자체적으로 개발해야만 하죠. 한국의 경우 KF-21 개발 과정에 앞서 4개 기술을 제외한 나머지 125종을 선결 과제로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외된 핵심 기술 4종만은 미국이 한사코 이전을 거부했죠. 남겨진 방법은 한 가지, 국산화였고 한국은 이를 보란듯이 해냈습니다. 이때 획득한 기술 4종이 AESA 레이더, 적외선 탐색 장비 IRST, 전자광학 표적 추적 장비 EOTGP, 전자파 방해 장비 RF 제머로 하나하나가 현대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데에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하는 중요한 기술들입니다. 인도네시아 역시 전투기 획득을 위해 이 핵심 기술 이전을 미국에 요청했는데요. 인도네시아의 경우 한국보다 더 적은 120종만을 허가받을 수 있었고 만약 한국으로부터 KF-21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허가받지 못한 5종의 핵심 기술은 봉인되어야 합니다. 이는 미국이 인리를 한국만큼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인리는 미국의 편이 아닙니다. 국방을 위해 미국의 우수한 무기와 기술을 갖고는 싶어 하지만 정작 인리는 블루팀에도 레드팀에도 속하지 않는 제3세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인도네시아에 첨단 무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인도네시아를 통해 이슬람 계열 적성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것을 우려하고 있죠. 이번에 인도네시아가 보도를 통해서 요구한 핵심 기술은 LRU입니다. LRU는 라인 리플레이서블 유닛의 약자로 항공기에서 특정 역할을 수행하는 계통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통째로 모듈화시키는 기술입니다. 랜딩 기어로 예를 들자면 파일럿이 누르는 버튼부터 그 명령을 처리하는 컴퓨터, 실제로 해치를 열고 랜딩 기어를 전개 및 수납하는 기계부까지 하나의 라인으로 연결되어 다른 계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분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LRU 기술을 얻게 되면 항공기를 이런 라인의 집합으로 만들 수 있게 되며 원격지에서의 유지보수 작업을 간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군용기의 경우 야전 정비성이 크게 향상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또한 무기의 수출 과정에서 함부로 넘길 수 없는 중요한 기술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 해당 부분만을 나머지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는 상태 그대로 기술 봉인시키는 데에도 용이합니다. 이러한 이점 덕에 LRU 기술은 이젠 현대적인 항공기 제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본이자 핵심 항공 전자기술이 되었죠. 한국의 경우 과거 미국으로부터 KF-16의 생산 면허를 따오면서 LRU의 기술 일체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KF-16의 도입 사업 규모는 5조 5천억 원, 현재의 화폐 가치로는 20조 원이 넘는 초대 규모 사업이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생산 면허를 얻어오기 위해 상당한 대가를 치렀던 것이죠. 그리고 그만한 출혈이 아깝지 않게 현재에 와서 KF-21을 개발할 때에는 LRU 기술 역시 국산화를 마치고 독자 개발한 규격으로 적용시켰습니다. 당시로서도 천문학적인 비용을 내고 기술을 이전해온 것에서 그치지 않고 피나는 노력을 더해 이전받은 기술을 체득하고 국산 기술로 재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는 미국으로부터 LRU의 기술 이전을 허가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인지 KF-21이 국산 LRU에 대한 기술 접근 권한을 받아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익스포트 권한, 즉 LRU 모듈 내에 봉인된 기술에 대한 추출 권한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서는 어처구니가 없죠. 우리가 얼마만큼의 비용과 노력을 들여서 손에 넣은 기술인데 인도네시아는 그걸 돈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홀랑 삼키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인도네시아는 4.5세대 전투기를 자체 개발하겠다며 목업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I-22 SIKATAN으로 불리는 이 계획은 길이 12.5m, 높이 3.5m,
날개 길이 7m에 쌍발 엔진을 탑재한 현존하는 전투기 중 가장 작은 멀티롤 전투기의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투기의 설계에 인도네시아 국영 항공기 업체들이 참여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KF-21이 인도네시아 버전인 IF-21이 현지 생산을 담당할 제작사인 국영기업 PT 인포글로벌 EE-목업을 공개한 장본인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식 번호가 I-22인 것이 KF-21이 다음 넘버링이라는 의미로 보이기 시작하는데요. 이 때문에 인도네시아 기술진들이 KF-21이 기술을 빼돌린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들이 그럴 생각이었다는 것이 이번 보도로 확실해졌습니다. 다만 대놓고 익스포트 권한을 내놓으라고 할 정도로 뻔뻔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뿐이죠.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단지 기술을 더 내놓으라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미국이 이전 거부한 기술을 한국을 통해서 우회해서 습득하겠다는 의미나 마찬가지로 이는 곧 그로 인해 한국과 미국의 관계가 어떻게 되건 자신들은 알 바 없다는 태도입니다. 당연히 한국은 천지가 뒤집히지 않고서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들어줄 이유가 없습니다. 한국이 힘들게 국산화한 기술을 뒤통수나 치려고 하는 나라의 통째로 넘길 리도 없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미국과의 관계를 고작 이런 일로 망칠 수도 없죠. 결국 한국의 입장은 변하지 않습니다. 분납금이 다 들어올 때까지 인도네시아는 시제기 한 대도 받아갈 수 없을 것이고 분납금을 다 내고 계약한 물량을 인도받게 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IF-21에는 최소 5종, 최대 9종의 핵심 기술이 빠진 다운그레이드 사양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국산화한 4종의 핵심 기술을 봉인 상태로라도 제공받지 않으면 핵심 기술이 9종이나 빠지는 IF-21은 사실상 제대로 된 전투기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제대로 된 전투기를 쓰고 싶다면 한국한테 아무리 잘 보여도 모자란 상황이죠. 하지만 이들은 눈치가 없는 것인지 은근슬쩍 다른 전투기를 찔러보며 간이나 보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기술 이전 관련 고찰 보도는 사실 인리 측에서 꽤 오랜만에 나온 KF-21 관련 보도입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인리는 하루에도 열 몇 개씩 KF-21을 다루는 기사를 내보냈었죠. 그런데 최근엔 갑자기 KF-21 관련 보도가 잠잠해지고 다른 전투기에 대한 보도가 하나 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라팔과 F-15EX인데요. 신형 라팔 42대를 10조 원에 계약하고 F-15EX 36대를 17조 원에 계약하더니 한동안은 이들 무기를 사야만 하는 이유를 누군가한테 변명이라도 하는 듯이 계속 보도했습니다. 기사의 제목부터가 고르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니다 라서 돈 떼어먹힐까 노심초사하는 입장에서 보면 괘씸하기가 짝이 없죠. 물론 라팔을 계약한 다소나 F-15EX를 계약한 보잉도 바보는 아닙니다. 공동개발을 약속한 한국에다 8천억 원을 주는 것조차 차일피일 미뤄대는 인리가 뻔뻔하게 분할 납부를 한다고 나서니 기업 입장에서 이들을 무턱대고 믿어줄 리가 없습니다. 이들 역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대금 상환 능력을 의심하고 있고 인도 시기를 2026년으로 최대한 미루고 초도 물량도 고작 10대에 불과합니다. 라팔이나 F-15EX도 출중한 전투기이기는 하지만 최신 성능이 들어간 KF-21만큼 매력적인 선택지가 되지는 못하는 상황. 그나마도 인도 시기가 미뤄져 버리면 한국을 등지면서까지 구매하는 메리트가 없습니다. 인도네시아가 스스로 깎아먹은 신뢰로 인해서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죠. 인도네시아는 대체 언제쯤 정신을 차리게 될까요? 물론 조만간 폴란드가 KF-21 사업에 얼굴을 비추게 된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지는데요. 인리도 다 필요가 있으니 전투기를 구매하는 것일 텐더 이대로 가다가는 공동사업자에서도 밀려나고 시제기 인도도 받을 수 있을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미 한국 내의 여론은 완전히 돌아서서 KF-21에 붙은 인리 국기를 뒤집어서 폴란드 국기로 바꾸라고 아우성인 상태. 인도네시아가 진정 자국의 안위를 생각한다면 이제라도 한국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눠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